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 터치 미가 돈 터지는 경제 맛집. 경제 맛집. 미가 그게 맛 미자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예. 그나저나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막 네. 오릅니다. 제가 속한 단톡방만 몇 개인데 근데 네. 그거만 봐도 거래량이 지금 터졌구나. 터졌어요. 거래량 서울 수도권 터졌고요. 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거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현상이다. 네.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발표가 어떤 정부에서 늘 나올 때마다 네. 불안하구나. 지금 네.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저 소화기 뿌리고 있는 거구나. 폐가 읽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와 이제 서막이구나. 네, 이제 서막. 그리고 실제 이게 사실 주택시장은 심리가 많이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주식시장하고는 다른 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실적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많이 뒷받침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규제, 금리, 심리 딱 세 가지예요. 이게 가수요라는 게 없어. 내가 맞아. 집을 사는데 가수요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심리가 확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 그냥 여쭤보거든요. 서울 전국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는 그냥 막연한 질문을 던지면 네.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관심이 크게 없지만 예전에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1년 전에 여쭤봤을 때랑 지금은 손드는 비율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래요. 지금 다 들어요? 지금은 80% 정도가 거의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 주택 가격은 어떻게 올라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한 10% 20% 손이 이렇게 뭉기적 들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서울 다르구나. 수도권 하면 한 진짜 80%가 와. 번쩍이에요. 나이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함, 네. 뉴스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거, 뭐 금리라든가 지금 앞으로 향후 공급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심리는 움직이고 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서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막 16주 연속, 17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대로 가면 진짜 금리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은 집 사자주의예요, 빌려 쓰자주의예요? 저는 사자주의. 사자주의. 네. 예. 뭐 주택연금도 얘기하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평생 전월세로 살 거야. 혹은 평생 임대주택에만 살 거야라고 뭔가 못 박아놓으신 분이 계시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내가 언젠간 집을 살 거야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시점에 능력이 되는 한 사셔라 빨리. 네. 오, 맞춰서. 사자. 요즘에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레미안 원베일리. 저도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넣어봤어 그냥. 레미안 원펜타스. 네. 이제 곧 안 나오거든요. 되는데도 넣어봤어. 네. 근데 요런 거에 좀 터져가지고 네. 아파트 조합원 취소분 한 곳 청약 나온 거 요거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거 예전에도 뭐 한 달 전인가 어디였더라?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건씩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어요. 근데 맞아요. 터지는데 보면 이건 이번에 뭐 그 무슨 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건이 안 됐는데 그냥 넣은 거 보니까 무슨 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가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취소분이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당첨됐던 분인데 이분이 부적격 당첨이라든가 이런 게 취소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특별 공급으로 넣었는데 그분이 부적격 당첨이 됐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거면 그 지금 넣은 조건도 특별 공급이어야 돼요. 네, 그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볼 때부터 나는 아니네 라고 해가지고 넣은 거 보니까 아마 이거 그냥 무슨 이줍줍은 아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기억에는. 예. 근데 이게 막 안전마진이 20억이라고 막 이러는데 그 안전마진이라는 거 사실 단어를 이게 누가 만들어놨나. 그러니까요. 세상에. 뭐 이거 팔면 20억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시세가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 더 되는 거지. 40몇 억이래요. 네, 시세가 40억인데 이거 분양가가 20억이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20억에 받아가지고 주변에 그냥 시세에 던지면 최소한 20억은 받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받자마자 분양권 팔게 되면 이거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네. 사실 이게 20억 다 양도소득세 장난 아니에요. 77%까지 묵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버는 돈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런데 최소한 손해 보는 건 없다라는 그 개념으로 누군가 안전마진이라는 단어를 이제 갖다 붙이긴 하나 뭐 어쨌든 간에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됐을 당시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주술 수만 있다면 네.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가점제였을 거예요. 맞아요. 가점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거의 막 20평 아파트인데 6명이 같이 살았고 막 30년 동안 무주택이었고 노부모 봉양하고 있고 막 네. 이런 경우여야지 들어가더라고요. 가점제 만점 요번에 나왔잖아요. 84점 만점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 네.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치거든요. 결혼은 이전했으면 그때부터 치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것도 15년 꽉 채워야 되고. 부양가족 수가 이거 씹으면 32점이니까 나머지 32점을 채워야 돼. 35점인가를 채워야 되니까 35점을 채워. 그러면 몇 명이야? 한 7명은 돼야 네. 되네요. 7명. 그러니까 뭐 6명의 노부모 1명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해서 네. 만점 받아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좋아요. 네. 20억짜리 아파트 땡큐. 땡큐. 되면 로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아하. 이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약 분양은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럼 한 달 안에 계약금 10% 내고 네. 그다음에 중도금 집단 대출로 해가지고 한 60% 정도는 이제 대출하고 이 나머지 아파트가 30. 지어질 때까지는 한 2년, 아무리 빨라야 2년 반, 뭐 한 3년 정도. 그 나머지 30%를 그때까지 한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이런 아파트는 이제 다 지어졌어요. 네.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계약금 내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뭐 전세 세입자를 끼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시장상에서 다르니까 이런 거 됐다가 덜컥 내가 돈이 안 돼서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뭐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당첨 제한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포기할 리는 없어요. 어떻게든 시장에서 이 분양권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안전마지라고 하는 게 전세가만 하더라도 그 이상은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청약에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청약이라는 거 잘 모르는데 로또라고 하니까 되면 일단 뭐 넣은 거야. 일단 넣어. 그래가지고 당첨이 덜컥 됐네. 괄호 열고 재수 없게 괄호 닫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는 그 친한 기자분 동생분이 네. 주택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네. 강남권인가 어디에 되게 대형 평수 민영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신 거예요. 네. 됐어요. 어머.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가점제는요. 이 민영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요. 네. 가점제는 말 그대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이 세 가지를 떼줘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추첨제는 그냥 뺑뺑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크면 추첨제 물량이 조금씩 있어요. 네. 서울 수도권 아닌 지방에는 그 추첨제 물량이 좀 커지고. 근데 이분이 그냥 강남권 어디에 비싼 아파트 이건 될 리가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몇십억짜리니까 이거 넣었는데 돼버렸어. 추첨제로. 네. 한 달 안에 20억만 하더라도 2억의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도 물론이고 청약통장 여지껏 없어지죠. 끝. 아. 이런 거 하지 마셔라. 네. 그러니까 그냥 연습 삼아서 청약을 넣어보는데 연습 삼아서 덜컥했다가 덜컥 돼버리면 골치 아프다. 네. 청약을 넣으실 땐 신중하게 넣으시는데 실제로 이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네. 내가 인수가 가능하냐.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계약금 10% 가능한지. 이거는 뭐 담보대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신용대출 끌어모으거나 이게 엉클이죠. 근데 문제는 신용대출 뭐 끌어오는 건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신용대출을 땡기면 앞으로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중도금 이자까지 지금 내야 중도금은 되잖아요. 주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건설사들이 뭐 대신 내주겠습니다. 아니면 중도금 후불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내 명의로 받긴 하는데 이번 달 중도금 예를 들어 뭐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을 대출 받아서 건설사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A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 넣어주고 내가 이걸 건설사에 줘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건설사에서 바로 주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건설사로. 근데 이 1억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거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이자를 건설사가 대신 내주거나 분양 안 되니까. 혹은 후불제. 1억에 대한 이자 오케이 쌓아요. 쌓고 가다가 나중에 입주하실 때 한꺼번에 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가가 한 4억만 되더라도 후불제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이자가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분양가 딱 요것만 생각하시고 청약을 넣어서 요것만 준비하자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입주 못 한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입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막 지연 이자 내야 되고 다 날려야 되고. 다 날려야 됩니다. 입주 취소. 근데 요즘은 입주 취소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건설사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취소는 못 시켜요.
그 돈 어디 가서 구할까요? 그래서 지연 이자를 물리기는 합니다. 지연 이자 물리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장사 잘 되는 데가 아닐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은 네. 취소시키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네. 새로 뽑고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니까 음. 사람 하는 일이라 음. 건설사들과 잘 얘기하면 네. 물론 계약서상에는 뭐 2달 이상 연체 시에는 뭐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단칼에 자르진 않는다. 그것 때문에 취소됐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은 왜 취소된 게 이거 레미안 원베일리는 왜 취소된 거예요? 그럼? 아마 부적격 당첨일 거예요. 부적격 당첨. 이게 그런가 처음에 당첨이 됐을 때 당시에 뭔가 요건을 걸러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잘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따지고 들어갔는데 속일 마음은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 청약 가점 점수가 잘못됐거나 뭐 이랬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건 이게 단칼인데 네. 이건 단칼 아니에요. 네, 뭐 이자를 제때 못 낸다거나 라고 하는 건 나중에라도 내세요. 근데 네. 이렇게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거 지금은 이자 안 내도 잔금 치를 때 네. 요때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그때 담보대출이 다 나오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입주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수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취득세 내야지. 취득세 내야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내야죠. 뭐 취득세는 생애 최초면은 일부 뭐 좀 깎아주긴 하지만 면제 많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에 그 할인 받는다고 해도 이것도 몇백만 원이죠. 그리고 입주할 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게 집값만 딱 보고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거기 보면은 확장비 있고 발코니 확장비, 네, 확장비 있고 뭐 주방 이런 그게 생각보다 뭐 그거 나 안 할 거야 안 하고 들어가면 진짜 이게 문제예요.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준공검사가 네. 웬만한 건 갖춰져 있어야 준공검사 승인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뼈대만 딱 세우고 내가 인테리어 어차피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촌스러워. 그냥 내 마음에 들게 할 거야. 다 뜯어 고치고 그러니까 진짜 콘크리트 뼈대만 세워주고 아무것도 해주세요. 변기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옵션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를 위해서 무언가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옵션이라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도 아예 그냥 발코니 설치를 안 하면 되는데 발코니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부수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돈 내고 발코니 확장도 해야 되고 그 주방에 뭐 팬트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옵션들 많이 하잖아요. 벽지도 다르고 네. 다 달라요. 그런 옵션 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발코니 확장까지는 대출이 돼요. 네. 이것도 집값에 포함돼서 분양가에. 그런데 그 외 옵션들 있죠. 네. 팬트리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네. 이런 옵션들은 대출에 포함이 안 되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분양받았는데 발코니 확장 뭐 2천만 원 5억 2천이야. 근데 플러스 뭐 시스템 에어컨 등등 해 가지고 5억 5천 썼네. 하지만 이 집에 대한 가격은 5억 2천으로 본다. 거기에서 이제 LTV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외의 비용들은 생 내 돈. 생 내 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그런데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니까 5억 5천에다가 플러스 여기까지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당신 이 집 살 때 얼마 들었어? 기준을 그걸로 그 잡고. 기준으로 잡게 되니까 취득세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분양을 받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분양가보다 넉넉하게 한 10% 정도. 더 있어야 된다. 네, 최소한 5%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이런저런 비용들 말고도 들어가면 일단 뭐 요즘에 별거 다 입주 청소하죠. 뭐 사람 불러다가 하자 점검하죠. 그리고 뭐 베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새집 증후군이가 없어요.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우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신혼부부 체크리스트 보셨어요? 이게 하셨겠죠. 아니요, 저 못 봤는데. 결혼하실 때 신혼부부 혼수 체크리스트 이거 안 보셨어요?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했죠. 그게 네. 요즘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요. 뭐뭐 더 해야 되는데요. 뭐 결혼할 때요? 네. 하시게요? 뭘 더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신혼부부들이 체크리스트 하는 게 뭐가 혼수 가전을 보면 집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가전 필요한 가전 하면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탁기에는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이거 세워가지고 옷 말리는 거 있죠. 이게 달아놓는 거. 달아놓고 덜덜덜 털어가지고 먼지 제거하고 미세 이렇게 스타일러. 그게 뭐 제품 이름이니까 네. 뭐 유튜브 네. 그거 들어가고 그 뭐 세탁기도 세탁기 위에 타워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청소기도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건 기본이고 로봇 청소기 있어야 되고요. 물걸레질 해주는 거 따로 있어야 되고 침구 해주는 거 따로 있어야 되고. 침구 따로 있어야 되고요.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게 체크리스트를 보면 그게 당연해 보이는 게 눈높이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네. 안마의자. 인덕션. 그러니까 광파 오븐. 그러니까요.
식기세척기. 예. 와. 뭐 청약 얘기하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가전제품은 네. 옵션을 넣지 마셔라. 아무리 이뻐 보여도. 네. 왜냐하면 옵션을 그 선택하는 그 시점에 그때 생산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면 이건 이미 바꿔줘야 돼. 옛날 거예요. 네. 옛날 모델이라 더 좋은 거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차피 다 새 거 삽니다. 이건 그냥 잠깐 팁인데 네. 결혼할 때 팁인데 네. 전셋집 가실 때는 새로 사지 마라. 하지 마. 진짜. 제발. 제발. 그 전자제품이나 냉장고 뭐 이런 거 새로 사지 말고 네. 나중에 그 진짜 내 집을 마련해서 들어갈 때 짜 맞춰서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안 그러면 그때 다 바꿔야 돼. 정말 제일 뜯어 말리고 싶은 게 내 네. 집안인데 인테리어 하는 거. 맞아. 아니 그 집주인 좋은 일을 왜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한 건 맞아. 아니고 청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그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그 만약에 네. 안전마진 높은 곳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네.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게 뉴스 네. 기사 보면 돼요. 그래요? 요즘에는 이건 예전에는 꿀 정보였거든요. 아는 네. 사람만 아는. 근데 음. 요새는 요번에 그거 겪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도 광고 엄청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네. 젊은 층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무슨 이줍줍이라든가 뭐 요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청약들은 한 청약 넣을 수 있는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뭐 로또 청약 나온다 뭐 몇 세대 계속 뜨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런 거만 들여다보시면 되고 안전마진 혹시나 내가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그 주변 시세 부동산 어플 딱 켜보면 주변 시세 나오잖아요.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얼마인지 보고 요거 분양가 얼마인지 확인해가지고 아 요거 분양가 지금 요 가격에 받으면 최소한 내가 얼마만 있으면 전세 세입자 받을 수 있겠네. 혹은 내가 얼마 없어도 전세 세입자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 치르면 되겠구나. 이런 네. 것들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그거 만드시는 분들을 알거든요. 난 그분들 정말 고급 정보를 그냥 다 오픈해가지고 대중화 시켜버려가지고. 대중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안전마진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네. 되고 지금처럼 한번 확인해 본다고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고 주변 시세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도 해보실 수 있으면 꼭 해보셔요. 네. 그 되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 시세에서 뭘 비교하냐 이걸 봤거든요. 네. 보니까 평지인지 네, 평지인지 비교를 하고 그치.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과의 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시세를 볼 때요.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얼마 느낌 안 나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 지도로만 보면 요거 한 1km? 도보 한 10분 되겠어? 근데 그 1km를 가려면 우리가 그냥 아파트가 지어진 그 주택의 모양새를 보면 길을 한 2번, 3번은 건너야 됩니다. 그럼 도보로 10분, 15분은 아니에요. 무단횡단 아니면 안 나와요. 네, 네.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확실히 역세권에 있는 단지하고 여기 인접했으니까 고가격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감가 같은 걸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맞아요. 터무니없이 뭐 20억인데 요 아파트가 조금 멀다고 해가지고 뭐 5억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시세만 생각해 보시고 앞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 결코 어떤 투자에서든 안전한 건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네, 됩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으니까 정말 고심하셔서 하셔야 네. 되고 그 상업 지역에 아파텔 같은 거 팔잖아요. 이런 것도 청약하잖아요. 하죠. 근데 아파텔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컫잖아요. 네. 지금 주택수에 포함 안 되죠. 이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어쩔 땐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걸 취득할 때는 일단 집으로 안 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근데 갖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또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주택에 대한 웬만한 규제는 많이 풀어졌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각종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다가 포함시키냐 주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파트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막 뜨거울 때는 이런 규제도 좀 풀어줘야 수요가 약간 분산되죠. 아파트로만 안 몰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규제가 세게 걸린 게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고 그냥 일반 상업시설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또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취득세 내고 이걸 주거용으로 쓰면은 이건 또 주거용 내가 다른 집 갖고 있으면 주거용 이 재산세를 내야 돼.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요건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아파텔을 바로 하면 안 된다. 네, 가끔 이거를 이게 약간 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냥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네.
우리가 이게 역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그 갑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로 데리고 설명만 가시는. 좀 듣고 예. 가셔라. 이렇게 더운 날에 뭐 아유 좀 도와줘 총각 예. 이런 경우 하지 마셔라. 아, 네. 그렇게 좋은 거면 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그들이 분양받았다. 그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얼마나 안 되면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것 좀 분양받았으면 할인 분양 무슨 뭐라 그래요? 건설사 보유분 특별 분양 이런데 결국은 그게 안 팔린 거 지금 좀 팔고 싶습니다라는 신호거든요. 가끔 전화도 오거든요. 네. 이거 진짜 한 자리 남았는데 제가 고객님한테 전화드렸다. 저번에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렸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을 좀. 근데 조심하셔야 만약에 돼요. 필요하시면 하시되 네.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게 덜컥 집 하는. 사려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싸 보여서 그 모델하우스 보면 진짜 좋죠. 새 집은 어디나 좋아요. 어디나 좋습니다. 그런 네. 거에 낚이지는 마셔라. 그리고 생각보다 아파트들이 주택 가격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덜 올라요. 덜 올라요. 이게 아파트가 먼저 견인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말고 다른 거 비슷한 거 가장 가까운 거 없나? 그 다음에 오른 게 아파텔. 과거에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택도 아니고 이거 그냥 호텔이에요, 호텔. 그것까지 가격이 뛰어오를 정도였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부터 쭉쭉쭉쭉쭉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청약 통장 요즘에 좀 바뀌었던데 네. 월 납입금이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이게 25만 원? 41년 만에 네.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건데 이게 네. 뭐가 올라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공공주택 LH나 이런 곳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첨자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에 많은 돈을 납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자라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은 사람 먼저 뽑아줘? 그게 아니라 네.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그럼 결국은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면서 10만 원씩 꾸준히 부은 사람을 우선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네. 만든 건데 그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이제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공주택에 내가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25만 원씩 넣어야 된다는 뜻인데 네. 과거에는 보통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도 있으면 자녀까지 청약통장 만들어서 10 내가지고 30만 원 내는 건 그래 다른 좀 돈 좀 아끼면 돼. 치킨 먹을 거 한두 번 정도 아끼고 요거 저축하는 셈 치고 넣자. 근데 이제는 75요. 75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죠. 그럼요. 그렇게 적금 붓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 청약통장은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깨기 전까지 못 쓰고 청약 당첨될 때까지 못 쓰고 네. 이 돈을 활용을 하려면 담보대출밖에 없는데 담보대출 이자가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출이고 네. 그리고 금리 뭐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그 황금성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냥 국민연금 같아요. 네. 나중이야. 정말 네. 미래예요.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할 것이냐? 이 정부의 생각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청약통장을 사람들이 자연 감소분이 있거든요. 청약통장은 이제 뭐 당첨돼가지고 혹은 집을 사서 깨시는 분들 자연 감소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신규 가입자가 이걸 충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출생 문제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 수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요. 더 이상 낼 많이 사람 내야 돼. 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주택도시기금이 한 4조 원 넘게 쌓여서 이 돈으로 뭘 하냐면 그냥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버팀목 전세자금 이런 서민들을 위한 대출 이런 거에 쓰이는데 이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내셔라 라는 차원에서 10만 원에서 한도를 25로 올렸는데 저 이거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건 근데 정말 다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저항감 없이 내던 걸 네. 25로 올렸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나 이거 청약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빼버린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0만 원씩 내는 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냈던 건데 네. 자 그럼 볼게요. 공공주택의 1번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런데 2020년인가요? 19년인가 마곡지구 막 분양할 때 여기 최저 커트라인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천만 원이면 200개월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금방 채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지금의 통장이 나온 네, 건 네. 한 지금 180개월 정도? 15년 됐나요?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15년, 180개월이죠. 여기에 지금까지 10만 원씩 꽉 내도 2024년 기준 1,800만 원 조금 넘는데 2019년, 2020년에 분양한 그때 커트라인 2천만 원은 어떻게 누가 달성했냐. 청약저축통장이에요,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그 통장. 이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도 전국에 34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네, 얘기네. 1순위가 무려 27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기회 없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LH나 이런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 공급은 당첨 가능성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어머, 예. 네. 미분양 아니면 네. 포기하세요. 서울 수도권. 그러면 뭘 노려야 돼요? 특별 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뭐 이런 특별 공급을 노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을 거야. 왜? 그게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네. 확실히 저렴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난 생애 최초도 아니야. 어렸을 때 잠깐 지분을 가진 적이 있어. 혹은 생애 최초라고 해도 결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능성 없다. 신혼부부? 여도 자녀 없으면 이건 탈락이에요. 맞아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안정권. 7년 안에. 7년 안에. 네. 심지어 3년 안에는 이게 점수제거든요. 3년 아니면 3점을 받아요. 근데 3년이 넘어가게 되면 2점으로 떨어지고 5년에서 7년 사이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이 좀 더뎌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점수 깎이고 3년 안에 자녀 2명 정도 있고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네. 안정권에 들어서요. 네. 근데 나 아닌데? 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성 없죠. 탈락. 네. 다자녀. 네. 요거 2명 이상 되면 그래. 자녀로 승부하자. 3명, 4명 나와보자. 이 경우는 괜찮아요. 다자녀 이거 배점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빨리 그냥 접으셔라. 근데 다자녀여도 저는 엄청 큰 평수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로또는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도 있죠. 네. 이거는 만약에 미혼이야. 그러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아예 자격도 없고 0이잖아요. 예.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이것도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청약을 받고자 납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아예 이제 눈 돌려서 민영주택 쪽으로.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서울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3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 300만 원은 공고일 이전에 그냥 하루 전에만 납입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300만 원 쌓여 있다. 그러면 민영주택에 가점제 될 수 있고 추첨제 될 수 있으니까 요것만 넣어놓고 민영주택에 도전. 그냥 300만 딱 넣고 그냥 안 부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게 패착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들 공공주택에 나는 가능성 없네. 그러면 앞으로 안 넣어. 10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도 떠나갈 거예요. 네. 네. 이거는 25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부담돼서 이거 근데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 네. 3명 3인 가족 중에 그래도 공공주택 가능성도 있고 나 민영주택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한 분만. 한 분만.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청약을 얘기하긴 했는데 네. 사실 지금 공공 분양은 뭐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불가능한데 뭐 민영 주택은 뭐 본다고는 하지만 거의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실. 민영주택은 사실 비싸죠.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시행이 됐을 때는 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나라에서 통제를 해요. 시세보다 80% 수준, 70% 수준으로 공급해라고 꾹꾹 눌러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생기죠.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다 풀렸거든요. 지금 미분양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분양가 때문이에요. 야, 왜 시세만큼 비싸? 그럼 거기를 누가 들어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새 아파트가 있고 지은 지 5년, 1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더 비싸야 돼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가 비싸야 돼요. 근데 이게 분양가가 비싸다고 사실은 접근을 안 해, 사람들이. 네. 왜? 과거에 우리 인식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싸야 되거든.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건설 비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 앞으로 주택에 내가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싼 값이라는 이점은 이젠 사라진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이점은 뭐냐? 그냥 새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29세대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청약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 수는 없어요.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네. 청약을 해야 청약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소원이 새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야. 그럼 청약 밀고 가야 되고 혹은 분양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잖아.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굳이 새 아파트가 없고 나는 그냥 내 집 마련이 꿈이다. 네. 라고 한다면 청약에 대한 건 과감하게 버리셔라. 차라리 그냥 구축을 싸게 사거나. 싸게 사봐라. 네. 네.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왜 주택시장에 싼 시기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런 시기들. 우리도 지나왔어요. 방금. 가끔. 이럴 때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금리가 좀 부담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책 대출 중에 나에게 맞는 대출들 찾아보시거나 요즘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금리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픽 해가지고 그냥 내 수준에서 부담 안 되는, 사실 대출 규제 때문에 부담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서 집 사서
요게 어느 정도 대출 좀 갚고 집값이 약간 오르면 그거 팔아 가지고 그 차익으로 쪼끔 더 비싼 집 사고 음. 요렇게 가야지 청약으로 인해 가지고 '집 좀 싸게 사겠다.' 이거 내가 '로또 앞으로는 맞아 보겠다.' 뭐 이런 꿈은 사실상 버리는 게 다시 이제 맞다. 없어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전략을 지금 새로 잘 세워야 짜야 돼요.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